자, 에치켈의 거미줄 모형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계속 출제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이 에치켈의 거미줄 모형을 보면은 이 수렴형, 이 안정적 균형입니다. 자, 이 안정적 균형인데, 이 에치켈의 거미줄 모형은 모든 시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산 기간이 오래 걸리는 농축산물 시장이나 그리고 건축물 시장에 적용되는 이론이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불균형, 이 농축산물 시장이나 건축물 시장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지 않는 이 불균형 상태에서 이 균형 상태로 조정되는 과정을 우리가 분석한 모형인데, 자, 수렴형은 안정적 균형이기 때문에 시험에 한 5번 출제했을 때 5번 전부 다 출제했어요. 수렴형은 상당히 중요한데,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고 이렇게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뭐다? 급하죠. 자, 급한데,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수요와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무슨 점이죠? 이게 균형이거든요. 이 점은 균형인데 이 불균형, 이 불균형 상태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점점 이렇게 균형 상태로 접근해 가는 과정, 이게 바로 무슨 거죠? 수렴형입니다. 수렴형. 이 상태가 수렴형. 자, 그럼 수렴형일 때 이걸 보면은 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 여러분 아까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 기울기인데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서 플러스로 만듭니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 그리고 이 공급 곡선에 있어서의 이 기울기 절대값 비교하면 어디가 크죠?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크다. 수요 곡선. 그리고 탄력성을 비교하면은, 자, 기울기가 완만하면은 탄력적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인데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니까 1보다 크고, 공급은 비탄력적,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이니까 0과 1 사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공급에 있어서의 가격 탄력성을 비교하면은 어디가 크다? 이때는 수요가 크다. 주의해야 될 건요, 이 기울기와 탄력성 서로 역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도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하면 되겠죠. 요거 하나만. 그러면은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탄력성은 요거와 기울기와 탄력성 역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발산은 이런 형태로 가죠. 이 발산형은 이 불안전적인 균형이죠. 자, 이 불안전적인 이 균형인 발산형은 요거와 반대로 가면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완만해요. 자, 그러면은 요 점이 균형인데 균형으로 안 가죠. 이렇게 점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이렇게 밖으로 계속 이렇게 빠져나가요. 이게 발산형이죠. 그래서 발산형은 요거와 반대, 수렴형과 반대로 가면 돼요. 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을 한데, 이 수렴형과 반대로 가면 돼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커요. 그리고 탄력성을 보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기울기가 급하니까 비탄력적이죠. 0과 1 사이 있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기울기가 완만하니까 어떻게 돼? 탄력적이죠. 1보다 커요. 그래서 요게 부동 방향은 요거와 반대로, 기울기와 탄력성은 역관계이기 때문에 부동 방향 반대인데, 요거는 수렴형과 비교해서 수렴형과 어떻게 돼요? 부동 방향은 반대로 가죠. 수렴형만 기억하세요. 발산은 기억할 필요 없어. 수렴형 기억하는데 뭐만? 요것만 기억하다. 그럼 요것만 기억하면은 탄력성은 이거와 어떻게 돼? 역관계니까 부동 방향만 반대로 해주면 돼요. 그리고 순환형이라는 게 있어요. 순환. 이 순환형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순환은 계속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 이게 순환형입니다. 이 순환형 형태일 때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서로 같다.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서로 같을 때 우리는 순환형 형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요거 2개를 출제했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수렴도 발산 이렇게 출제를 하고, 그래서 계속 출제, 최근에 5년 계속 출제되고 있는 부분 요겁니다. 요걸 잘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은요, 꼭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공급에 뭐가 있어요? 부동산은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반 상품과는 달리 부동산은 공급에 뭐가 존재한다? 시차가 존재하게 돼요. 공급에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미지 모형이 성립을 합니다. 공급에 시차가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권 분석 이론인데, 자, 또 학자들의 견해가 출제된데, 최근에 또 계속 출제되는 학자가 네일리죠. 자, 이 네일리는 우리가 상업 지역의 구분을 최초로 시도한 학자가 네일리이기 때문에 출제를 많이 합니다. 자, 네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네일리는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을 응용한 이 중력 모형을 적용합니다. 이 중력 모형이 작년에 출제했고, 또 22회 시험, 최근에 보면은 22회, 25회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계산 문제는 또 2년 전 24회 출제했는데, 계산 문제를 풀려면 이걸 꼭 기억해야겠죠. 중력 모형이라는 얘기죠. 여기 A 중심지, 여기 B 도시다. 여기 B 도시, A 도시가 주어졌을 때 이 거리가 주어지면 상권의 크기는 중심지가 클수록 상권의 크기는 크거든요. 그래서 B 도시 이렇게 가깝게 결정돼요. 이게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입니다. 이 C, 이 상권의 경계인 우리가 이 C 도시가 이 C 이 지점이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 자, 그럼 중력 모형은 바로 뭐죠? 중력 모형 두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C 도시의 소비자에 대해서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이 두 중심의 크기인 뭐에 비례한다? 두 중심의 크기인 인구에 비례합니다. 자, 두 중심의 크기인 인구에 비례를 한다. 이런 비례를 하고, 또 분기점, 요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분기점으로부터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요걸 비례, 요건 반비례, 이걸 계속 우리가 요걸 출제를 했죠. 작년에도 요거 출제했습니다. 요거 딱 주어주고 뭐죠? 정답은 소매 인력의 법칙이 정답. 비례라는 건 뭐죠?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유인력은 비례는 뭘로 가죠? 분자로 가고, 반비례는 분모로 오죠.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요거는 분모로 온다. 계산할 때 이걸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컨버스, 자, 이 네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이 수정을 했어요. 이 수정을 해서 나타난 이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을 우리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 이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이라고 해요.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인데, 이것도 무슨 모형? 당연히 또 중력 모형이죠. 이렇게 뭐죠? 두 중심지에 있어서의 소매 상권 시설에 있어서 어떻게 돼요? 상권이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두 소매 상권 시설에 있어서의 뭐죠? 매장의 규모. 여러분, 요 인구를 뭘로 수정했어요? 수정을 매장 면적으로 수정하니까 매장 규모인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이 분기점으로부터 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매장 면적 규모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중력 모형.
자, 이런 얘기죠. 자, 여기 A 도시의 매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자, B 도시에 있어서의 매장 면적이 9000. 소매 상권 시설의 매장 면적이 9000m. 자, 이 두 도시 간의 거리 8km. 그럼 상권의 경계는 어디? 중심의 규모가 작은 여기서 결정되겠죠. 이게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 근데 그러면은 A 도시로부터 몇 킬로 떨어진 지점, 이 X 몇 킬로 떨어진 지점이 분기점이 되느냐. 자, 이 X를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X를 구할 때는 1 플러스 루트 분모는 A 도시로 올 때는 분모는 A 도시가 오고 분자는 B로 와야 돼. 이 A 도시의 매장 면적에 비례. 매장 면적이 온데 여기 얼마? A는 얼마? 1000. B는 9000. 그러면은 루트 9는 얼마죠? 루트 9는 3입니다. 3의 제곱이잖아요. 3인데 요거는 두 도시 간의 거리 얼마? 두 도시 간의 거리 8km. 그럼 얼마 나오죠? 1 플러스 얼마? 루트 9는 3이죠. 8km니까 8km를 4로 나눠주니까 몇 킬로? 2km.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례를 줬을 때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두 도시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 이 점이 바로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이 된다. 구매 영향력, 두 도시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입니다. 자, 허프, 요즘 계산 문제를 보면은 허프가 작년에도 출제했는데 허프 시험에 많이 나오죠. 우리가 허프는 확률적 상권 모형이라고 합니다. 확률. 그래서 허프에 있어서의 확률적 상권 모형. 자, 이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 그래서 여러분 대도시 내에는 다수의 경쟁 점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특정 점포를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이 경험적으로 몇 프로냐 이거죠. 그래서 확률적 상권 모형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확률적 상권 모형인데 이 거리 마찰 계수라는 게 꼭 나오거든요. 여러분 점포의 성격이라든지 교통의 편리성이나 시간이나 공간 등에 따라 이 거리 마찰 계수는 달라져요.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는데 우리 이걸 뭐라고 본다? 2라고 가정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보면 꼭 2로 나와요. 거리 마찰 계수는 2라고 가정한다. 꼭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바로 뭐를 적용하기 위해서? 중력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래요. 꼭 2라고 해야 중력 모형을 적용하는데 이 중력 모형은 또 매장 면적에 비례합니다. 매장 면적. 매장 면적이 뭐다?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걸 중력 모형인데 이걸 비례하고 여기는 반비례한데 이걸 이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2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수식이 이제 여러분이 교재에 나와 있는데 문제 하나 보면서 그 수식 이해를 한번 해볼까요? 10번 문제. 자, 그림 보세요. C 도시 인근에 A와 B 두 개의 할인점이 있는데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B 할인점의 이용객 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B 할인점의 이용객 수를 구하려면요, 항상 여러분 B 할인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이 있거든요. 그럼 B 할인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을 우리는 시장 점유율이라고 해요. 요거부터 먼저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B 할인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은 어떻게 돼? C 도시에서 B 할인점까지 거리, 그리고 B 할인점의 매장 규모, 매장 면적, 그리고 경쟁 쇼핑센터의 수, 지금 A 할인점 하나밖에 없죠. 요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그럼 시장 점유율은 분모는 뭘로 들어가냐? 이런 분모는 상권 내에
모든 상점에 대한 소비자의 유인력이 들어와야 돼. 그러면 A 할인점의 유인력 얼마? A 할인점의 유인력은 뭐에 비례해? 매장 면적에 비례인데 A 할인점 매장 면적 얼마죠? 5천.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10km죠. 거리 제곱에 반비례. 그럼 B 할인점은 매장 면적 얼마? 2만에 비례. 거리에 20km. 거리 제곱에 반비례. 이것은 어떻게 돼요? 상권 내에 각 점포의 유인력을 다 더해 준 거죠. 모든 상점에 대한 유인력입니다. 자, 여기다가 구하고자 하는 비할인점이죠. 비할인점의 유인력은 얼마? 2만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이렇게 해서 시장 점유율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2만을 400으로 나누죠. 그럼 얼마? 위에는 400으로 나눠주니까 얼마? 50. 여기는 얼마? 5천을 100으로 나눠주니까 50. 또 요것도 50이니까 얼마? 100분의 50이니까 2분의 1인데 이 시장 점유율, 율은 퍼센티지니까 100을 곱해줘야 퍼센티지로 가겠죠. 몇 프로? 50%가 돼요. 그러면 비할인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 시장 점유율은 50%니까 이용객 수는 얼마? 이용객 수는 거기에 얼마죠? 시도시 인구의 얼마? 30만 명 중에 할인점은 몇 명 이용한다? 그 관련해 그림 위에 보니까 도시 인구의 몇 프로가? 도시 인구의 80%가 할인점을 이용한다. 80%. 80% 0.8. 80%가 어떻게 돼요? 그럼 얼마? 24만 명인데 이 24만 명이만 할인점을 이용해요. 30만 명 중에. 그럼 요 24만 명의 몇 프로? 50%가 비할인점을 이용한다. 그럼 24만 명이 50%니까 얼마? 12만 명이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지. 12만 명.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거 20회, 23회, 25회 계산 문제 계속 출제했어요. 이론도 많이 내고. 하여튼 허프는 진짜 중요한 학자입니다. 자, 네 번째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 나오죠. 자, 이 크리스탈러는 자, 이 1933년 독일 남부 도시를 대상으로 나타난 서비스업에 대한 입지 이론인데, 자, 중심지는 뭐죠? 중심지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을 해서 고객이 존재하는 배후지에 공급할 수 있는 중심 기능을 가진 장소를 중심지라고 해요. 그럼 중심지 이론에서 키워드는 이 재화의 도달거리, 이 재화의 이 도달거리와 이 최소 요구치에 있어서의 관계, 이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설명한다. 자, 이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을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돼? 중심지가 성립을 해야 된다. 그럼 여기 중심지거든요. 그럼 이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고객이 존재하는 배후지에 이렇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공급할 수 있는 이렇게 최대한의 거리, 이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고객이 존재하는 배후지에 공급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 거리를 나타내는 이 선, 요거죠. 이게 상권의 범위인데 요 선을 뭐라고 하죠? 요것을 우리는 재화의 도달거리. 재화의 도달거리를 우리는 도달 범위라고 하죠. 도달 범위. 레인지. 자, 그리고 이 중심지에 있는 점포들이 도산, 망하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최소 얼마가 돼야 돼. 그래서 이 중심지에 있는 점포들이 중심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는 최소한의 고객 수 또는 수요의 수준을 나타내는 이 범위를 우리 뭐라고 하죠? 이 범위를 우리는 최소 요구치의 범위인데, 이렇게 중심지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 중심지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 최소, 그림에서 보듯이 최소 요구치의 이 범위가 재화의 도달거리 범위 내에 존재해 있을 때 우리는 중심지가 성립을 한다. 그 얘기. 그래서 이 크리스탈러는 중심지에 있어서의
중심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고차원 중심지, 중차원 중심지, 저차원 중심지로 구분하는데, 고차원 중심지는 이 중심지 기능이 먼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백화점을 예를 들어 볼 수 있고, 저차원 중심지는 중심지 기능이 가까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편의점 예를 들어 보고, 그리고 중차원은 일정한 지역 공간, 학군을 나타내는 학교 같은 경우를 우리는 중차원 중심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지, 상권의 형태는 중심지가 하나다. 단일 중심지가 하나일 때는 이 중심지에 있어서의 상권, 이 배우지 형태는 원형을 띠게 되겠지만은 이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된다. 자, 여러분 크리스탈 이론은 이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되어 있다고 전제를 하는데, 안정적인 이상적인 모형이 뭐를 정육각형을 띠고 있다. 자, 그리고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죠. 자, 넬슨은 점포의 경영 주체가 어느 장소에 점포를 입지시켜야 그 점포로부터 최대 매출고를 얻을 수 있느냐, 이 점포 입지에 있어서의 원칙 8가지를 제시하는데, 이 8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넬슨은 뭐죠? 서로 보완관계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인접 점포들 간의 고객을 서로 주고받는 뭐를 강조한다? 양립성을 강조한다. 넬슨. 자, 애플범 교수의 우리가 애플범 교수에 있어서 CST 소비자 분포 기법 또는 우리가 고객 출발지 조사 기법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백화점 있죠? 그럼 백화점 현재 영업 중인 소매 상권 시설인데, 백화점이라 예를 들면은 백화점에 고객이 물건을 사러 옵니다. 그럼 그 고객을 표본 추출, 샘플링, 표본 추출해서요, 이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그 고객의 주소지를 이 지도 도면상에 표시함으로써 상권의 범위를 확정하고 고객의 특성도 파악할 수 있고, 판매 촉진 전략 수립에 기여도 할 수 있고, 점포의 확장 계획에 유용할 수도 있고, 또 경쟁 점포와의 경쟁의 정도도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CST인데, 이 지리적 상권의 범위를 실무적으로 획정을 하기 위한 기법이 바로 CST가 됩니다. 원래 여기서 한 문제 출제 또 합니다. 학자들의 견해인데, 작년에 작년은 허프 계산 문제를 출제했어요. 재작년에는 레일리 또 출제했어요. 또 작년에 또 레일리 또 개념 중력 모형이 또 출제했어요. 하여튼 시험에 올해도 출제하는데, 이 상권 분석 모형에서 또 출제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대학교에서 저희들이 한 학기 강의하면 요거 강의하다가 끝나. 그러니까 이거 낼 수밖에 없지. 뭐 당연히 입지론에서는 여기서 출제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 공부하지 마시고 여기서 출제합니다. 요즘 그 출제하는 교재가 당국대에 이호병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 교재에서 출제하더라고. 계속 지문들을. 자, 정석 테마 9 입지 개수인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계산 문제 이제 보면 16회, 18회, 21회 표를 이용한 계산 문제를 냈는데, 원래 26회라 보니까 원래 만약 계산 문제 나온다면 여기서 출제 가능성이 좀 높아요. 표를 이용한 계산 문제 출제 가능성이 높은데, 자, 입지 개수 또는 입지상이라고 하죠. 또는 LQ라고 해요. 자, 요거는 뭐냐? 어떤 지역의 특정 산업이 전국의 동일 산업에 비해서 어느 정도 특화, 전문화되어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분모를 갈 때는 계산하려면 요 수식은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분모는 항상 뭐에서 따져요? 분모는 전국에서 따지고, 분자는 특정 지역. 예를 들어서 뭐 Z 지역이다 이렇게. 분자는 지역, 분모는 전국에서 따지면 돼.
그래서 전국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전국의 특정의 I 산업의 고용자 수. 자, Z 지역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Z 지역의 I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 요걸 가지고 구하는데 문제는 이때 Z 지역의 I 산업이 뭐냐? LQ가 1보다 컸다. 그럼 Z 지역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서 I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보다 크다는 것은 Z 지역 내에서 생산하고 소비를 하고 남은 나머지를 Z 지역 경계 바깥 외부로 뭔다? 수출하는, 외부로 우리가 수출하는 이 기반 부문의 산업이다. 이 기반 부문의 산업이 이거죠. 그러면 LQ가 1보다 작으면은 Z 지역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서 I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보다 작아요. 이때는 Z 지역 내에서 생산해서 소비, 판매를 해서 수출을 못해. 수출을 못하는 요거는 비기반 부문의 산업. LQ가 이럴 때는 분모 분자가 같기 때문에 전국 평균 수준으로 생산해서 자급자족의 상태. 계산을 해서 요거 판단하는 문제가 가끔 또 출제하기도 하는데, 자 11번 문제 한번 보시면은 다음 표에 의해서 A 지역 서비스업에 대한 입지사항. 그러면 자 A 지역이니까 전국 들어갑니다. 두 번째 표 칸, 두 번째 칸에 전국 총계가 얼마? 3만. 전체 산업 총계가 얼마? 3만에서 서비스업 얼마? 전국에서 서비스업 얼마? 만일 차지하죠. 그 표에서. 그리고 자 A 지역 맨 오른쪽 표, 오른쪽 칸 봅니다. 맨 오른쪽 세 번째 전 총계 얼마? 600에서 서비스 얼마? 100. 서비스업 100이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죠? 6분의 1이고 요건 얼마? 3분의 1인데 요거 계산을 할 때는 이 내항의 곱은 얼마? 이 내항의 곱은 분모로 오고요. 내항의 곱은 분모로 오고 이 외항의 곱은 뭘로 간다? 분자로 가요. 1과 3 곱하면 분자, 1과 6 곱하면 분모. 그러니까 얼마죠? 2분의 1이니까 0.5죠. 0.5는 1보다 작으니까 비기반 산업입니다. 0.5, 2번 정답입니다. 이렇게 표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 이런 문제가 출제합니다. 구할 수 있겠어요? 네. 이런 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닌데 표 해석이 안 돼서 틀리니까. 이 공식을 요것만 알면 되는데, 그래서 표를 가지고 이 공식 그대로 집어넣어줘.